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칠판 가지고 몇 가지 좀 연습 좀 해보겠어요. 법정이당권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지문을 드려볼 테니까 바로 맞춰보실래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건물이 신축이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이 된 경우에도 법정이당권이 인정된다. O예요, X예요? 못 들었죠? 다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이 된 경우에도 법정이당권이 인정된다. OX.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또 그림 그려가면 또 쉽단 말이에요. 이 사람 토지 가지고 있고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을의 동의를 받고 이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경락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누구죠? 병, 건물 소유자 갑. 그럼 이 사람에게 과연 366조의 법정이당권이 과연 인정되겠느냐 이겁니다. 인정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법정이당권이 인정되고 안 되고는 아까 뭐 가지고 따져본 대로죠? 성립요건 4개. 성립요건 4개.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이겁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서 건물이 신축이 된 이 경우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는 법정이당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 가지고 하겠어요. 이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이게 1번. 그다음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게 2번. 그리고 갑이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뭘 팔았다는 거예요? 갑이 병한테 건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정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경락받게 된 거예요. 그럼 요 사람 경락인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토지하고 건물이 원래 누구 거였죠? 원래 갑 동일인 소유였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정, 그다음 건물 소유자 병. 그럼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이다가 동일인 소유이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 나눈 제도가 법정지당권이라고 그랬죠. 이때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사람에게 과연 366조의 법정이당권이 인정되겠느냐 이겁니다. 인정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아까 했던 성립요건 4가지고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첫 번째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두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 그다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소유자 갑. 두 번째 요건 통과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 맞죠? 세 번째 요건이 뭐죠?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어디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니까 세 번째 요건 통과. 네 번째 요건이 뭐죠?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먼저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갑에서 정으로 바뀌었고 건물 소유자는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네 번째 요건이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럼 이때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만 달라지면 돼요? 건물 소유자만 달라지면 돼요? 둘 다 달라져야 돼요.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 경매로 둘 다 달라져야 돼요? 한 사람만 달라져도 돼요? 한 사람만 달라져도 돼요. 아까 봤던 그림이 요거잖아요. 요 그림 보이시죠 여기? 요 그린 거 보이죠? 제가 그려놨던 그림 요건데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고 토지담으로 을에게 돈을 빌리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경락받았다. 이거 좀 전에 했던 사례인데요. 밑에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병. 건물 소유자 갑.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이유가 이게 무슨 경매죠? 담보권 실행 경매죠. 그러니까 이때 갑이라는 사람에게 법정 인당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둘 다 달라질 필요는 없고 둘 중 한 사람만 달라져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정으로 바뀐 건 뭐죠? 담보권 실행 경매. 건물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건 매매예요. 그럼 둘 중 한 사람만 담보권 실행 경매로 달라져도 되죠. 결국 네 번째 요건이 다 통과된 거예요. 결국 법정 인당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이 판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판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동일인 소유라는 게 언제 동일인 소유이면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 동일인 소유이면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이기만 하면 그 이후에 건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도 법정 인당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 인당권이 인정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꼭 요건 네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시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 다음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서 밑에 요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졌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법정 인당권 인정이 되죠. 근데 법정 인당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항상 누가 돼야 될까요? 이 제도의 존재 이유가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뭘 만들어줘서 권한을 만들어줘서 이 건물에 뭘 막자, 철거를 막자. 이게 이 제도의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인당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항상 누가 돼야 돼요? 건물 소유자가 돼야 돼요. 다시 법정 인당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항상 누가 돼야 된다? 건물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니까 갑이 법정 인당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법정 인당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려면 누가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가 돼야 건물 소유자가 법정 인당권 취득하게 되는 거죠. 누가? 얘가 나야 돼. 얘가 얘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야 얘한테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말하면 되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야 건물 소유자가 법정 인당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조문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다시 조문 봐봐요. 자, 조문에 가서 253페이지로 다시 옵시다. 253페이지 366조 찾았어요? 자, 거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다음 잘 볼까요? 누구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야 누가 법정 인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자, 그 다음 또 지난번에 배웠던 거 좀 써본 거 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법정 인당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둘이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이때 적용되는 조문은 몇 조죠? 187조죠. 그럼 187조 조문은 어떻게 생겨 먹었죠? 이게 상, 공, 판, 경, 기타죠. 상, 상소, 공, 공용징수, 판, 판결, 경,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법정인 당권을 취득하는 건 상공, 판경, 기타 중에 어디일까요? 판결 아니잖아요. 판결 아니고 경은 당연히 아니에요. 경은 누구냐면 얘가 경이에요. 얘가 경.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권 취득하는 이게 경이에요. 경. 경락인은 경락대가 완납한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는 게 경이고 법정인 당권은 기타 법률 규정이에요. 기타 법률 규정. 그러면 지금까지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게 이제 두 개 공부한 거예요. 첫 번째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얘가 뭐였었죠? 그게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었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첫 번째 경우라서 그때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인 당권 취득하는 거, 법정인 당권 취득하는 게 이게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대표적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정인 당권 취득할 땐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뭐 할 때는 처분할 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자신이 법정인 당권을 취득할 땐 등기가 필요가 없지만 자신이 취득한 법정인 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땐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인 당권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이 언제 법정인 당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될까요? 법정인 당권을 취득하는 시점 이 언제죠? 그 시점이 될 만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죠 여기.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그러니까 병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병은 토지에 대해서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갑도 법정인 당권을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법정인 당권을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언제 법정인 당권 취득한다고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자 그리고 칠판 올까요? 오랜만에 이거 좀 배웁시다. 저당권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저당권은 뜻이 뭐예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문제. 자 그리고 법률행위는 뜻이 뭐죠? 법률행위의 뜻? 봐요. 여러분 이렇게 외워놓으니까 써먹기 좋잖아요. 언제 어느 때나. 법률행위 배운 지 한참 됐는데 법률행위는 뜻이 뭐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배웠죠? 그럼 이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단독행위는 뭐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고 합동행위는 대립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뭐 평행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일정한 방향을 위해서 모아져 있으니까 구심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예로 뭐가 있었죠?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예. 증여 바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건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단독행위가 아니고 하여튼 그거 안 돼요. 하여튼 내가 다 식은땀이 나네. 근데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뭐가 단독행위냐면 그 아가 사건 생각나요? 나의 전 재산을 내 친구 아가에게 줘라. 그게 유증이 단독행위예요. 유언서에다가 나의 전 재산을 아가에게 줘라. 이게 이제 유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게 유증인데 이때는 유증하는 사람의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유증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그 지난번에 조건 공부할 때 네가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주겠다라고 약속했다. 그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 뭘 해야? 승낙을 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증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인 거예요. 자, 또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거 뭐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잖아요. 취소. 착오 일으켰어요. 사기당했어요. 강박당했어요. 그다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 체결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취소하겠다라는 의사표시 한 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대표적인 단독행위고 또 단독행위로 뭐 배웠죠? 그렇죠. 추인. 무효행위 추인 배웠죠. 무효행위 추인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하겠다라는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니까 단독행위고 또 단독행위로 뭐 배웠죠? 해제. 지난번에 이중매매 공부할 때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러니까 제2 매수인 B형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제1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의무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거니까 제1 매수인 을은 매도인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 한 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애들이었고 계약은 뭐 엄청 많았죠. 계약. 계약에 해당되는 거 뭐 있어요? 증여죠. 좀 전에 했으니까 증여. 또 뭐 있어요? 매매 있고 또 교환 있고 또 임대차 있고 또 좀 전에 저당권 할 때 했던 소비대차 계약했고 또 사용대차도 있고 또 그 지난번에 유치권 할 때 시계 사례 그러니까 시계 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계약이라 그랬는데 그런 거 무슨 계약이라고 한댔죠? 도급계약. 또 계약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도 뭐 있어요? 물건 맡기는 거 그 했잖아요. 물건 맡기는 거 임치계약. 이렇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과 같은 거 이런 건 채권계약이라고 하고 또 물권법에서 계약 이름 많이 배웠죠. 물권법 할 때 봤던 계약 뭐 있었죠?